에코앤 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님께서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에코앤 파트너스의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계에 직면한 과제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산업계라고 들었습니다.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54%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산업계가 이 NDC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글로벌 탄소 규제도 대응해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큰 도전에 처해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는 이제 필드에서 산업계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최근 들어서 NDC보다는 아마 이 규제에 대한 체감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NDC에 대한 저희 견해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많은 세미나 자료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그 장표인데요. 이 기후 규제는 사실 ESG 규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G 규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논의되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사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NDC를 촉발하는 다양한 글로벌 규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백 가지의 그런 ESG 규제가 있는데요. 그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시 의무화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후가 작동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해서 CO2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제품 환경 규제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먼저 기후 공시입니다. 공시는 우리 상장 기업들, 우리 큰 기업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시해야 되는 그 항목을 보면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산업계가 다 연루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 ESG 공시 의무화를 얘기하고 있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IFRS 이 세 군데에서도 2023, 2024년도에 걸쳐서 이 공시 기준을 모두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TCFD라는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재무적인 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공시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두 의무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IFRS는 내 사업장 스콥 1, 2뿐만이 아니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포함한 스콥 3를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모두 공시 의무화 조항으로 포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그 기업들은 이 스콥 3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주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CO2를 산정, 감축해야 되는 것들을 현재 요구받기도 하고 앞으로 요구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SG 공시 의무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기후 공시는 최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기후변화 공시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 저희 회사 기준에서 가장 좀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좀 정리된 게 이제 EU의 ESRS라고 하는 기후변화 공시 항목인데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이게 TCFD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를 할 수밖에 없게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그 기후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 또 위험, 기회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공시가 되고 세부적으로는 스콥 1, 2, 3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부 탄소 가격제, 외부 감축 활동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의무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틀에 준하게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공시 의무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은 스콥 3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스콥 3는 제가 간단히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준에 따르면 보시는 화면에 15개 캐테고리 중에 유의미한 캐테고리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의미한지도 우리 기업이 사실 판단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요 소재나 부품의 협력사에 해당되는 우리 그 밸류 체인상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캐테고리 1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거의 업종과 불문하게 유의미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직접 수집한 1차 데이터의 비율도 공시하도록 하는, 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도 공시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실사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올해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규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즉 밸류 체인상에 우리 협력사가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사실 실사 항목에 기후 변화가 없어서 저는 이게 기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규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 기업은 제22조 별도 조항에 기후 변화 전환 계획을 의무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 국가 NDC가 아니라 기업 단위 NDC 수준입니다. 이 과학적 기반으로 2030년, 2050년까지 5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콥 1, 2, 3에 대한 절대 감축 목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다가 이제 매년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 수출하는 제품 단위에서의 그런 환경 규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품 환경 규제는 사실 상당히 방대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Fit for 50-50라든가 순환경제 패키지 등과 같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와 관련된 하위 그 제품 품목별로 규제들이 워낙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5가지는 그래도 기후 관련된 그런 요건이 만들어져 있는 규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징을 보면 일단은 예전에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정도의 품목에 국한됐던 게 이제는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타이어, 매트릭스, 윤활유, 뭐 우리 C밤 적용되는 그 철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자체의 어떤 유해성, 에너지 효율성을 보던 그 관점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단계에서의 그런 그 월 소재의 어떤 제조, 부품 제조, 수송, 제품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CO2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재료 소싱할 때 인권을 잘 보고 있는지 또 제품을 수송하거나 사용 폐기할 때 유해 물질이 노출이 돼서 또 인체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산정, 감축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이제 탄소국경 조정제, 또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에코 디자인 규정, 신배터리 규정 등이 모두 CO2에 대한 어떤 배출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상한 기준을 나중에 제시할 테니 그 상한 기준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세금을 물거나 아니면
수출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허들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러니까 많은 규제 중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CBAM입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라는 실제 이것을 대응하는 기업들은 이제 주로 철강, 그러니까 철강의 원재료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 철강 반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고 하는 이제 정말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거를 대응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재는 CO2 배출량을 보고하는 단계입니다만 2026년 1월부터는 탄소 부과금을 수입업자한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과금을 수입업자와 또 우리 기업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 규제를 봤을 때 이 원단위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사실 유럽보다는 이 미국의 청정경제법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원래 중국이 1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1위로 올라갔을 정도로 상당히 수출 대상국이고요. 유럽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큰 비중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철강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석화, 정유, 제지 등 여러 기초 소재 품목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경우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더 긴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보시면 대상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생산된 총 중량으로 나눈 값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구조니까요. 이것도 결국은 원단위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현재 아직 그 산정 방법론은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 규제입니다. 수송 부분의 NDC 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으로 사실 EU가 내세우고 있고요. 50년까지 전체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완전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소 총량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주행했을 때의 CO2 규제만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 과정, 그러니까 소재서부터 부품 이렇게까지 CO2를 얼마나 배출해라는 거를 산정한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제조 단계, 그러니까 노란색의 그래프, 제조 단계를 보여지는 저 그래프는 제조 단계만 보면 사실 전기차가 다른 차량보다 훨씬 CO2 그 배출량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 단계에서 그것이 이제 역전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 과정을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역으로 이 자동차가 어디서 제조되고 어디서 운행하느냐가 그냥 바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뒤에서도 설명드릴 내용인데, 프랑스 작년에 9월에 이제 초안이 발표돼서 저희 업계에서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프랑스 녹색산업부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환경 점수라는 기준이 추가됐어요. 근데 그 환경 점수가 이 CO2입니다. CO2 그 배출량을 이제 계수화해서,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의 계수를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철강이라든가 배터리의 수준을 보시면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배출 계수 20% 정도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 수송이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역내에 있는 그런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20%에서 30% 정도 오버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주목했으면 하는 규제가 바로 에코디자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최근에 7월에 그 최종 확정이 됐고요. 사실 이거는 지침이었고 지금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만
요구했던 법안인데요. 사실은 순환경제 요건이 확장이 되면서 같이 붙인 게 뭐냐면 카본 풋프린트입니다. 또는 인바이러먼트 풋프린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물리적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품목별로 에코디자인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건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해서 DPP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왜 유럽 출장 갈 때 여권 내듯이 제품에도 여권을 부착해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28년도에 첫 번째 제품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가장 첫 번째로 좀 유사하게 담고 있는 게 배터리법인데요. 배터리법은 지금 거의 돌입이 됐습니다.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카본 풋프린트뿐만이 아니라 원재료의 어떤 윤리적 공급 확보,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어떤 설계 요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준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PP의 하나의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탄소 배출량을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26년 8월부터는 성능 등급이 공개되고 28년 6월부터는 상한 기준이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배터리에 종사하시는 많은 산업계가 전 과정에 대해서 카본 풋프린트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CBAM과 그다음에 카본 풋프린트 또 환경 발자국을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장표인데요.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우리 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배출 계수가 있는데요. CBA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력 배출 계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4, 15, 16 정도의 그런 평균치라서 좀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의 계수이고요. 오른쪽에 LCE 기반은 사실은 20년 전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기업들이 쓰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공표를 해주고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되게 오래된 개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가 좀 명확한 가이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스콥 3, CBAM, 자동차, 에코디자인, 배터리 각각 별로 이 CO2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르고 또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의 품질 수준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산업계를 지원하는 관점에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NDC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산정에서 그 다음부터는 리미테이션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감축이 사실 우리 기업은 NDC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품을 수출하려면 이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한 1분에 걸쳐서 랩업을 좀 드리자면 이 유럽이나 이런 그 제품의 정가정에 대한 CO2 규제를 발의한 곳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NDC를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NDC를 달성하는데 이 제도가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규제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계수, 우리 스콥 1을 줄이는 건 우리 사실 대기업의 역할이고요. 물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스콥 2에 해당되는 이 전력에 대한 그런 이제 배출 계수가 빨리 그 경쟁력 있는 수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사실 너무 오래된 이런 배출 계수는 이런 규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서 좀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2035 NDC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이제 산업 통상 규제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강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지역적 범위라든가 시간적 범위가 참 맞아 떨어지면 연동돼서 뭔가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복잡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사실 고려 사항으로만 이라도 좀 간주해서 검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